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대출을 통한 B2로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곧 있으면 한 달이 되는데요. 지금 임대차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4주 정도 지났는데요. 주간 데이터는 사실 매주 목요일 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를 하는데 지금 내일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11월 첫째 주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임대차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아마 입지가 좋은 아파트 1,000가구, 2,000가구 단지에도 전세 매물 자체가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고 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난이 서울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눈에 두드러지고요. 또 하나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서울 아파트의 경우, 특히 이제 임대차 시장의 이제 거래를 좀 봤더니 지금 월세 비중이 한 62.6%예요. 1년 전에 비해서 5.2%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전세 살다가 이 올라간 임대 비용만큼 전세금을 못 치르니 전세 대출도 막혔고 그래서 오히려 전월세, 반전세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의 이제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평균 달달이 내는 월세 규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한 7% 넘게 올라서 월 한 144만 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전세 매물 줄고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감소하고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거 불안이 이제 구조적으로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15 대책 발표하면서부터 예고됐던 풍선 효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세난이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전세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서울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발표를 냈어요. 이게 발표 시점, 기준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자체가 시장의 불안이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국토부의 이제 간담회를 좀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은 10월 셋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0.1%포인트씩 올랐다. 그래서 오름폭은 미미하고 전세 매물 자체도 8월과 비교했을 경우에 오히려 좀 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7월 이제 부동산원의 이제 지금 7일 발표한 부동산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 11월 첫째 주 전셋값이 일주일 만에 0.15% 올랐는데 이걸 누적으로 보게 되면 39주 연속 올랐습니다. 39주라는 건 거의 한 달에 한 4, 5주 정도 되니까 8개월째 올랐다는 얘기고 누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률이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서울은 2.47%입니다. 전세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 매물 자체도 줄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인 이제 아실의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세 매물은 8월이 아니라 1월과 대비했을 경우에는 한 1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국토부의 주장과는 좀 배치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비교 대상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약간의 온도차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갖고 있는 분들 집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매매가 좀 체감할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15 대책 이후에 3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는 79%, 거의 80%가량 급감하고 있고요. 매물 자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 지금 거래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거두자.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가 계속 이제 강해지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토어제의 경우에는 매매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고요. 여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매수자, 매도자 모두 이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래가 80% 급감했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안정됐느냐, 떨어졌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월 첫째 주 기준 오히려 일주일 만에 0.19% 올랐습니다. 직전 주 0.23%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상승폭이 둔화된 거지 아직 하락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르고 또 하나는 풍선 효과거든요. 지금 서울 전역 25개구 자치구와 그리고 서울 남부
12개 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그걸 비켜간 일부 구리나 화성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곽이면서도 규제 지역을 비켜난 곳은 지금 집값 상승폭이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풍선 효과도 일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확 줄었고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된 거지 아직 집값이 잡혔다 하락 국면이다라고 보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토허제 지정 영향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일부 뭐 풍선 효과도 좀 보인다고 하셨어요. 이 규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매물 자체가 줄고 있고 거래가 줄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국토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어떤 지정에 대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건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사실 토호제라는 게 가장 강력한 어떤 이제 규제 수단인데 이게 지금 실질적인 수요를 제대로 타겟을 겨냥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규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미리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건 아닌가라는 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시차 착시가 발생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규제가 정말로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작용을 했느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미 15 대책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바로 연내 추가적인 공급 대책 내놓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전세 대책, 우리가 지금 풍선 효과로 얘기했던 전월세 대책, 그리고 이제 공급 대책, 여기다가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이제 이 대책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대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 뒤에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졌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한국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10월 전국의 입주 아파트입니다. 새로 지어졌는데 입주를 하지 않았다?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공급이 좀 줄어서 오히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율이 64%다. 세 채 가운데 한 채는 놀고 있고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7.2%포인트나 떨어졌고요. 특히 5대 광역시 지방의 경우에는 입주율이 한 달 새 두 자릿수 10%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락의 배경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새 아파트 지어졌다면 기존 주택이 팔려야지 움직일 텐데 10명 중 4명은 기존 주택 매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좀 필요한데 대출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 구입하기도 어려워서 지금 거래 위축과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입주율이 떨어졌다라는 게 과연 이제 집값 하락의 전조이냐? 아직 단언하기 이른 게 지역별로 완전 온도차가 있는 게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지역의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기는 이미 15 대책의 대출 규제에 타격감이 없습니다. 이미 뭐 토호제가 이제 적용돼 있던 적용되던, 지역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입지별로 좀 온도차가 있다.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쌓으면서 이제 이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이제 입지가 좋은 데는 여전히 집값이 좀 꺾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 경기, 구리나 화성 같은 아직 이제 비규제 지역인 지역들 중에 수도권 지역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되려 집값이 좀 상승하고 있는 양상인데 국토부에서는 이제 규제 확대 검토를 시사했다가 다시 구체적인 검토가 없다. 일단락을 좀 지은 모습입니다. 아마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국토부 장관이 이제 추가적인 규제 지역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또 하루 만에 실무 이제 국장이 나서서 구체적인 이제 검토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 1단계, 2단계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 3단계가 이제 투기 지구인데 이게 사실은 공식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률, 한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서 1.5배로 뛰게 되면 그 지역은 언제든 국토부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첫째 주 구리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0.52%입니다. 이게 한 주 만에 거의 일주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네.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요. 화성시의 동탄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타이밍의 문제일 뿐 지금 뭐 추가적인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표가 실물 지표가 이미 규제 지역에 언제든 지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타이밍이거든요. 너무 늦게 이제 누르게 되면 어쩌면 이제 풍선 효과가 더 커져 버릴 수도 있고 너무 빨리 일찍 누르게 되면 또 시장이 또 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오르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청약통장 계속해서 유지하시는데 지금 이게 의미 없다면서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2022년 8월부터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줄곧 청약통장 굉장히 어렵게 매달 부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년 이상 많이 부었던 분들은 가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지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인 이 청약통장이 요즘 무용지물이다. 경쟁률 높은 데는 워낙 높아서 이제 자녀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 가구일 경우에만 이제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무려 200만 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해지가 됐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이제 청약통장에 대해서 금리를 좀 올렸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혜택을 강요하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좀 없다. 당장 내가 이제 이거에 가입해서 이제 당첨될 확률도 낮고 수백 번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례가 오지 않으니 차라리 오히려 깨자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고분양가 분양, 공급 불균형 반영. 정말로 내가 원하는 입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분양했던 반포 A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기는 뭐 현금 대출이 2억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이 5만 명 이상. 네. 1순위 경쟁률이 200대 1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데는 갈 수가 없고 또 이제 정부가 원하는 이제 신규 청약의 이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굉장히 생애 최초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실수요자들이 좀 청약통장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요. 저는 이거는 이제 청약통장이라는 게 무주택자들한테는 내 집 마련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금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이 어떤 신뢰 회복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제 4,150 넘기면서 전날 대비 1%가량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다시 상승세인데 지난주에 좀 깜짝 놀랐다가 이제 다시 좀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수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올라가는데 대형주, 반도체주 위에는 거의 이제 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시장이 좀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날인데요. 코스닥은 2.5%나 올랐고 지금 코스피는 1% 정도 올랐는데 반도체가 주춤하니까 오늘은 바이오주의 날입니다. 네. 바이오주가 껑충 뛰어서 전반적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개별 종목 가운데 이제 ABL 바이오라는 업체가 미국의 이제 이 일라이 릴리라는 이 업체에다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을 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반도체 이외에도 증권, 정유, 2차 전지, 게임주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오늘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지수 많이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조금 더 순환매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70원을 찍었거든요. 예. 종가가 1,465원 7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들 자금 계속 빼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주가를 팔았어요. 최근 열흘 동안 봤더니 외국인들 이틀 제외하고 8일째 국내 주식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해서 코스피 4,150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안심하기 좀 일러 보입니다. 블룸버그가 코스피 변동성에 대해서 경고음을 날렸는데 지금 투자자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끝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변동성이 좀 그동안은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 4,200 찍었다가 이제 검은 수요일 3,800선대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이제 이걸 또 기회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비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빅스 지수라고 해서 K-변동성 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변동성 증가라는 게 단기 과열의 징후냐 아니면 이제 더 큰 조정의 전조이냐 물론 아직 판단은 좀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한데 또 환율이라는 게 지금 각 국가의 이제 기초 체력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3년 연속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웃돕니다. 예. 여기다가 지금 달러 강세를 견제해줘야만 유로화 약세고요. 일본 엔화 약세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관세 후속 협상에서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캡을 줬지만 그게 환산하면 28조 원이에요. 과연 이게 우리 외환시장에서 감내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 과열과 더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변수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환율과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있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지 여부를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